안녕하세요. 공유 경제와 플랫폼 비즈니스 창업. 오늘은 13주차 창업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수업 계획서 상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창업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여러분들이 창업 대학원에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창업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목을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우선 이 플랫폼 비즈니스 창업, 또 창업 플랫폼 이전에 우리가 생계형 창업하고 주로 기술 창업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술 창업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주제인 혁신형 창업 플랫폼,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 오피스가 요즘 많이 확대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이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서울시의 그 산하 기관인 서울연구원의 그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이해입니다. 일단 기술 창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창업 그러면 이 어- 창업이 어떤 건지,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창업에 대한 정의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뭐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무조건 창업 기업이 아니고, 그리고 뭐 1년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창업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법률상에서 정의하는 이 창업 개념을 알아야지 그 우리가 뭐 강의를 또는 컨설팅을 또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쓸 때 기준을 알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롭게 이제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창업기업은 창업 후에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기업의 유형별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법률상으로 이 중소기업 창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창업 또는 창업자로 이제 정의를 하면서 창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않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기업은 별도로 이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벤처기업의 요건이 정의되어 있어서 거기에 요건을 갖춘 기업만이 이 벤처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또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이제 소기업 중에서 그 상시근로자, 상근자 줄여서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이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등이 상시근로자 수 등이 이게 기준에 이제 해당하는 그 자를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 요즘 또 사회적 기업이 뜨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의를 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홀로 사장, 나홀로 기업, 이걸 이제 1인 창조 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1인 창조 기업법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한 사람이 이 다른 상시 근로자 없이
지식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책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그런 걸 쓸 때는 이 법률상에 나와 있는 법률상에 정의되어 있는 기준으로 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의 정의하고 이제 범위를 살펴보는데요. 기술 창업은 보통 이제 생계형 창업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이 기술 창업은 신기술 또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을 말하고요. 주로 이제 하이 리스크 또 반면에 고수익이 특징이고 중견기업으로의 어떤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정의를 가능한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창업에는 이 크게 제조업하고 지식 서비스업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조업은 첨단 기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ICT, 또 항공기, 우주선, 또 부품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첨단 기술 분야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술, 또 화학 물질, 화학 제품, 또 기계, 장비, 자동차 이런 부분 이런 분야가 되어 있고요. 중기술은 이제 코크, 또 연탄 및 석유정 제품 이런 부분들이 중기술, 그리고 이제 저기술. 그래서 첨단 기술하고 고기술은 혁신형 창업, 혁신형 제조업에 들어가고요. 중기술과 저기업은 저기술은 이 비혁신형 제조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너무 오래되어 있는 어떤 전통 그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비혁신형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 서비스업에서 뭐 출판이라든가 영상, 또 ICT, 정보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 과학, 또 사업 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 또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혁신형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창업 중에서는 이제 생계형 창업하고 기타 서비스업 및 건설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생계형 창업은 주로 이제 우리가 자영업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소매업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이 들어감으로써 여기는 이제 비혁신형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은 이제 일반 서비스업 또는 건설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술 수명 주기하고 이제 기술 개발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 수명 주기는 기술이 계속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기술이 사용되지 않거나 또 기존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술 수명 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 기업은 이 기술 수명 주기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 생산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쟁 우위 전략으로 이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명 주기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초기 단계, 그 다음에 발전 단계, 그 다음에 핵심 단계, 네 번째는 이제 표준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초기 연구 개발 초기이고 이 태동하는 단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발전 단계는 이제 연구 중이나 가까운 미래의 어떤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그 높은 기술, 그 성장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단계는
이제 제품 프로세스의 어떤 차별화 그리고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또 현재 시장에 이제 있어서 경쟁이 있어서 이제 핵심 기술이고요. 그리고 성장 성숙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화 단계는 이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보유해야 할 기반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말 그대로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단계별로는 이제 최고 성숙 단계나 또는 노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하는 그걸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계곡 하면 보통 이 창업 기업에서 한 3년 정도 되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계곡도 여러 차례 오는 거죠. 여기 보는 것 같이 이제 R&D 단계, 생산 단계, 그리고 마케팅 단계에 있어서 원천 기술 개발하는 단계는 이제 죽음의 계곡이 이제 1단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연구 개발 자금이 이제 부족하는 경우 여기에서 이제 뭐 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계곡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부족한 상태, 시제품은 이제 했는데 이 기술 사업화 능력이라든가 또 자금, 또 시장 정보가 이제 부족해서 데스밸리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품 양산까지 되어 있는데 팔 수 있는 능력 또는 경영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 아주 글로벌 마켓으로서 어떤 인류 상품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이 3개국까지 넘었는데도 이 초기 기술 지향의 목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주류 시장에는 이 주류 시장에는 진입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 이것을 캐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술 창업의 특성을 보는데요. 기술 창업은 이 여러 과정상에서 여러 이 기관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개인 또는 이제 대학 창업 그리고 사내 벤처 기업 등으로 인해서 이 창업 형태가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기관으로서 정부 및 지원 기관으로서 이제 지원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컨설턴트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 어떤 교육과 또 지식과 창업가 특성 그리고 창업 네트워크, 뭐 동기, 스킬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술 창업가가 있고요. 근데 기술 창업가가 창업팀을 구성을 하거나 친구라든가 친척, 지인들과 같이 대학의 어떤 R&D 또는 창업가의 이제 R&D 또 기업의 R&D를 통해서 이 대학의 어떤 인큐베이팅 또는 민간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이 자본금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신생 기술 창업 기업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스피노프는 원래는 이 스피노프라는 용어는 주로 이제 TV 드라마나 영화, 만화 분야에서 주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유래된 그 얘기고요. 이 분할 어떤 회사가 현물 출자 등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자회사를 만들고 그 주주한테 이 어느 회사의 주주한테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A 회사하고 B 회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주식을 자기 주주에게 지주수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분사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에서 이제 분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장 고객까지 다가서는 데 있어서 이 고성장의 어떤 실패를 하거나 또는 이제 하이테크 마케팅 또는 지속적인 R&D 또 글로벌화의
어떤 외부 환경적 이슈를 이제 맞이해서 시장과 고객을 이제 맞닥뜨리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피드백이 일어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이제 사이클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단계 기술 창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혁신형 창업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의 이제 메인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메인 주제 혁신형 플랫폼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창업에 대해서 한번 진단했었던 자료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뭐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생계형 창업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생계형 창업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선진 경제, 선진국에 계속 우위를 두려고 하면 이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해야 되고, 이 혁신형 창업을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좀 몇 년 되어 있는 그 통계치가 좀 지난 통계치라고 하지만 일단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위쪽은 창업 활동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활동 비율은 이제 창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 나누기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 인구를 나눠서 이 프로테지를 따지는 건데요. 이 한국은 여기에서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네요. 그리고 1인당 GDP가 이제 오른쪽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혁신형 창업하고 생계형 창업이 브라질은 생계형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많고요. 프랑스는 적고 노르웨이는 아주 생계형이 적은 대신에 혁신형 창업이 주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2011년도의 데이터고요. 제가 이제 최근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 한국의 작년 명목 국내 총 생산이 GDP가 1조 6,422억 달러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0위가 랭크되어 있고요. 또 한국의 1인당 인구수로 여기에서 인구수를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22위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생계형 창업 비율은 이때는 53%인데 2018년도에는 이게 한 7년 지나니까 생계형 창업 비율이 상당히 지금 낮아졌고요.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죠. 그래서 이 기술 창업이 그 중에서 또 이제 기술 창업은 2018년도에 15.5%에서 2019년도에 17.6%로 약간 지금 2.1%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10개 창업을 하면 5년 뒤에 생존율이 30%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만 살아남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법인의 이제 활동 기업으로서 법인으로서 이제 등록되어서 활동 기업이 625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제 65만 7천 개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좀 개인 기업이 559만 개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이 한 90%고 법인이 한 10% 되죠. 한 9대 1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종사자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 기업이 한 43%, 그리고 법인 기업이 56%가 되겠습니다. 한 2천만 명이 법인이나 이제 전체 종사자의 우리나라의 5천만 명 중에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41만 명입니다. 신생기업은 이제 92만 개고요. 그때가 지금 이제 2017년도
2019년도에 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2018년도 데이터네요. 그래서 신생기업이 92만 개, 소멸기업이 69만 개. 그래서 신생기업은 조금 증가됐고 소멸기업은 아주 11.5%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1912년도에 창업해서 1917년 말 5년 동안 생존기업이 29.2%고요. 5년 생존율이 2014년 27.3%에서 계속 약간씩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기업 중에서 92.2%는 종사자 1명인 개인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신생기업의 어떤 생존율을 이 업종별로 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이 전체 1년 생존율이 이제 65%고 5년 생존율이 29%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것 같이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쪽이 지금 생존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사회, 보건, 사회복지 이게 이제 1년 생존율은 높고 5년 생존율은 한 40% 정도 되죠. 거의 지금 운수업, 제조업, 부동산 이쪽까지는 한 40%대가 되네요. 5년 생존율이. 근데 개인 서비스, 숙박 및 음식, 도소매업, 예술, 스포츠, 또 사업 서비스, 또 금융 보험업 이런 부분들은 5년 생존율과 1년 생존율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형 창업은 이 생계형 창업에 비해서 이 생존율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계형 창업보다는 혁신형 창업 그리고 그 중에서 기술 창업 쪽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지도 또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혁신형 창업 후의 3년 생존율은 50%입니다. 전체 평균 20%, 26% 중에서 상당히 거의 더블이죠. 그리고 생계형 창업의 평균 고용 규모는 3명인데 반해서 혁신형 창업은 고용 규모도 이 생계형 창업보다는 높은 기술 서비스 쪽이 9명, 정부 서비스 쪽이 8.5명. 그런데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창업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가 제조, 유통, 또 뭐 R&D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이 참으로 좀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참여자도 이제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참여자인데 그러니까 인원은 적은데 길고 긴 기술 개발 시간이 있고 또 소수의 어떤 집중된 투자 등의 어떤 문제로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창업 플랫폼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